짝! 회의실에 울려 퍼진 건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수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낡은 청소복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치워. 내일이잖아.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조용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맞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까지 설정해 주세요. 매일 이런 놀라운 반전들을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 조용한 복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 같은 회의실. 김도연은 늘 그랬듯 새벽 2시에 출근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한 지 3년째였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정리는 항상 마지막에 했습니다. 낮 동안 벌어진 중요한 회의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는데 찢어진 종이, 흘린 커피, 던져진 펜들을 치우다 보면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계약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약서의 일부분이었는데 누군가 급하게 찢어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멈춰서 그 종이 조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복잡했지만 그가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조항의 끝부분, 책임 주체라고 적힌 칸이었습니다.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김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귀속됨. 문제는 조항보다 그 조항 끝에 붙은 책임 주체 이름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및 소속 직원. 김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행되면 누군가를 책임을 면치 못하고 사라질 것이란 걸. 그는 조심스럽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5개의 조각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김도연은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청소를 계속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6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김도연은 늘 그랬듯 조용히 회사를 나섰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이 그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고, 설령 자신이 야간 청소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김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거대한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김도연은 회사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몇 명의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야간 청소부가 이런 곳에 나타나는 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발견한 건데요. 혹시 중요한 서류가 아닌가 해서요. 직원은 종이 조각들을 받아들고 대충 훑어봤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는 표정이었지만 내용을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어디서 찾으셨다고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김도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자가 오고 있습니다. 10분 후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이런 서류를 왜 가져왔습니까? 중요해 보여서요. 그냥 버리기엔. 이런 건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회사 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죠. 남성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김도연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얘기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같은데? 아니요, 아무한테도.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남성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연 씨 맞죠? 당신이 봤다며? 그 순간 김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거대한 덫에 걸렸다는 걸. 도움을 요청하러 온 곳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흘 후 김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붙은 긴급 공지 때문이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 사고 발생, 긴급 대책회의 소집. 김도연은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그 계약서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회사는 발 디딜 틈 없이 바빠졌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인데도 임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전화를 받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청소를 핑계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 있어. 계약서대로 하면 돼. 이미 다 정리되어 있잖아.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가 났고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김도연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김도연 씨, 잠깐 올라오세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는 걸. 12층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발견한 그 서류 얘기부터 하죠. 혹시 다른 곳에 복사본을 만들어 놨나요? 아니요. 그냥 가져다 드린 게 전부입니다. 정말요? 확실합니까?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안에는 여전히 몇 장의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조각을 가져가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김도연 씨, 이번 사고에 대해서 당신이 해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서류 봉투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가 열리자 안에서 익숙한 양식의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증언서였습니다. 증언서를 본 김도연은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증언서가 아니라 거짓 진술서였고 자신을 사고의 목격자로 만들어 하청업체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임원 중 한 명이 펜을 내밀었지만 김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증언할 수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윤재석이었습니다. 그룹 법무사업 총괄 사장인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는데 지금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증언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재석은 김도연을 찬찬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계약서를 읽을 줄은 아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윤재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사 바닥이나 닦고 살던 주제에 무슨 증언이 어쩌고 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재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김도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회의실에 탁 하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윤재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컵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고 물이 김도연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치워. 내일이잖아. 김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도연은 바닥을 닦으면서 조용히 종이 조각 하나를 접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재석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나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청소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고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저 사람 윤 사장한테 맞은 그 청소부래. 쯧쯧 분수도 모르고 나대다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수집했습니다.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또 다른 계약서 조각들, 복도에 흘린 듯 버려진 메모지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새벽 3시 CCTV가 닿지 않는 계단 뒤쪽에서 김도연은 조용히 앉아 종이 조각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자료들을 차례로 늘어놓고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계약 구조는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원청인 그룹에서는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접어서 청소 카트에 숨겨진 공간에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 도구들 사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보관소였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미정, 회장 비서실 실무자였습니다. 밤늦게 남아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우연히 계단 쪽을 지나가던 그녀는 김도연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지? 서미정은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 김도연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맞고도 화를 내지 않았고 굴욕을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 들은 것들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도연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고 심지어 같은 청소부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고 그의 손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추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특별감사를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임원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CCTV 사각지대에서 지난주에 모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서 조각들을 맞춰보니 이제 거의 완전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로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조항, 사고 발생 시 원청의 면책 조건, 심지어 보험금 수령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현장 관리자 교체 시기 사고 발생 직전, 증언자 확보 내부 직원 활용. 김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재빨리 종이들을 접어 넣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도연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혹시 종이 같은 걸 보고 계셨나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 회장님 회의에서 들었는데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대응 매뉴얼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내부 사람이 아니면 모를 텐데요. 서미정의 말에 김도연은 놀랐습니다. 자신과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발견한 게 그 증거와 관련된 건가요? 김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조용히 해왔던 일인데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혼자서는 위험할 거예요. 윤 사장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서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할 방법이 있어요. 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에 익명 제보를 하면 적어도 조사는 시작될 거예요.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김도연은 청소 카트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숨겨둔 증거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서미정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 사장이 마무리 작업을 언급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김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급박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다음 날 김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미정이 말한 마무리 작업의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그는 평소와 달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린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김도연 그 자식 처리해야겠어. 어떻게 할 건데? 사고로 만들면 돼. 어차피 야간 청소부 하나 없어져도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윤재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지만 그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더 들어봤습니다. 증거인멸은 끝났고 거의 다 됐어. 계약서 원본들은 이미 소각했고 현장 CCTV도 수거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증인만 처리하면 되는 거네. 김도연은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미정과 만난 김도연은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였습니다. 서미정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요? 그럼 지금 왜? 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김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맡은 사건의 의뢰인이 증거를 조작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그 후 김도연은 법조계에서 매장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그대로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매장시킨 바로 그 회사에서. 그럼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서? 아니에요.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저는 항상 모든 걸 기록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계약서의 세부 사항, 심지어 의미 없어 보이는 메모까지도. 증거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배웠거든요. 서미정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김도연이 왜 그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는지, 왜 계약서의 함정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럼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 충분한가요?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김도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대화입니다. 윤재석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힐 증거 말이에요. 김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청소부로 숨어 지내면서도 그는 계속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내일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아마 재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무대니까요. 그의 미소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고 대응 최종 점검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김도연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사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윤재석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많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윤재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정리됐고 책임 소재도 명확합니다. 하청업체 과실로 결론이 날 거예요. 제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담았고 사내 생중계 화면 한쪽에서는 시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미정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참고인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윤재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고인이요? 누구 말입니까? 사고 관련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서미정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김도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윤재석 씨 계십니까? 윤재석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입니까? 내부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윤재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및 증인협박 혐의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생중계를 보던 직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건 월권이고 절차도 틀렸어요. 윤재석이 버둥거렸지만 수사관은 차분했습니다. 익명 제보와 함께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조각들, 그리고 증거인멸 과정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윤재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김도연 어디 있어? 그가 소리를 지르며 둘러봤을 때 회의실 뒤편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던 김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윤재석의 다리가 풀리며 무릎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김도연이 맞고 바닥을 닦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윤재석은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듯한, 아니면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석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바닥을 스쳐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고 생중계 화면에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치울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